엄마, 여긴 공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평생 쉬어. 어차피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내 병원에 소문나면 어떡해? 다신 안 올 테니까 찾지도 말고. 평생을 동대문 바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피땀 흘려 의사로 키워낸 내 장남. 그 녀석이 치매에 걸린 늙은 어미를 산 채로 냄새나는 요양원 독방에 내다버리며 뱉은 말이었습니다. 서늘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제 가슴속은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왜? 치매 걸린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니 무섭니? 저는 3년 동안 밥상에 국을 쏟고 허공에 소리를 치며 철저하게 미친 치매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식들의 소름 돋는 진짜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나를 고려장 지내려던 큰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늙은 어미가 탁자 위에 던진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윤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들으면 동대문 평화시장의 오래된 상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32살의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고 새 아이를 떠안은 젊은 과부. 그 시절 과부라는 딱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팔자가 드센 년이라며 대놓고 구박을 했죠. 순자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평화시장 2층 구석에 자리 잡은 2평 남짓한 포목점 하나와 밥을 달라고 보채는 새 아이의 이뿐이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재봉틀 페달을 밟았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 없는 좁은 가게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단을 재단하고 박음질을 하고 완성된 옷을 다림질해서 내놓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순자의 삶 전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에 돌아오면 새 아이는 이미 서로 엉켜 잠들어 있었죠. 순자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상민아, 미영아, 그리고 막내 상여가 엄마가 꼭 너희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게. 이 악물고 버텨서 반드시. 세월은 순자의 주름을 깊게 팠지만 동시에 순자의 손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포목점은 어느새 평화시장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게가 되었고, 순자는 아이들 학원비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냈습니다. 큰아들 상민이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서울의 내로라 하는 의대를 목표로 밤낮 없이 공부했죠. 순자는 상민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남이 의사가 되면 이 고된 삶도 보람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치솟고 이자가 폭등하면서 평화시장의 상인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순자 역시 은행 대출 이자가 2배로 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렸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상민이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미영이 학비는 어찌하며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 상혁이는 누가 먹여 살린단 말인가.
순자는 가게 안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아예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가져다 파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디자인을 배우고 독학으로 패턴을 익혀 자체 브랜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순자 자신의 모든 것을 줄여가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에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처절한 노력의 결과는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외환위기가 지나가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자 순자의 가게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위기 동안 문을 닫은 경쟁 가게들의 단골까지 순자에게로 몰려든 덕분이었죠. 순자는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대문 인근에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고 강남에 꽤 큰 평수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자의 굵고 거친 손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찍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해냈다는 안도감과 이제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큰아들 상민은 순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의대에 합격했고 전문의 과정을 거쳐 서울의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동네 어디를 가든 순자 씨 큰아들이 의사래라는 말이 따라다녔고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볼이 발그레해지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곤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자란 순자에게 장남이란 존재는 단순한 자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고 종교였고 삶의 전부이자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상민이가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리라.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 둘째 딸 미영은 순자에게 늘 불만투성이인 아이였습니다. 오빠한테만 다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러느냐,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며 사사건건 부딪혔죠. 순자는 미영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딸이면 딸답게 조신하게 있을 것이지 왜 자꾸 오빠랑 비교를 하느냐고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미영은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순자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상혁. 순자의 가슴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이였습니다. 상혁은 2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갓 태어난 아기와 24살의 어린 아내 수진만을 남기고 말이죠. 순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지만 그 슬픔은 곧 수진을 향한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모진 미신, 팔자 사나운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다는 그 잔인한 말이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수진은 어린아이를 안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고 순자는 수진을 볼 때마다 죽은 막내가 떠올라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수진은 순자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는 어느덧 73이 되었습니다. 포목점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자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학병원 의사인 아들이 있고 적지 않은 재산이 있으니 주변에서는 팔자 좋은 할머니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민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빠뜨리기 일쑤였고 둘째 미영은 명절에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순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채 텅 빈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의 서늘한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순자는 홀로 식탁에 앉아 반찬 하나로 밥을 먹으며 죽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친 순자의 인생, 그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차가운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순자의 몸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세.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금 전 한 말을 또 하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순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불안을 삼켜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기대본 적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점점 더 거세게 순자의 노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혼자서 병원을 찾아간 것은 유난히 춥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순자는 욕실 거울 앞에서 칫솔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칫솔을 왜 들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가 갑자기 하얗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올라온 서늘한 공포는 이제까지 겪어본 어떤 두려움과도 달랐습니다. 외환위기 때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도, 막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토록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자각, 그것은 평생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온 순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신경과. 순자는 접수를 하면서도 주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누가 볼까?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안고 혼자 병원을 찾은 73 노인의 어깨는 유난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꺾으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는 순자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와 있었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순자에게는 먼 미래의 자기 자신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신경과 전문의가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 기능 평가, 뇌 영상 촬영까지. 몇 시간에 걸친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의 심장은 쿵쿵 거칠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순자에게 보여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되셨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약을 꾸준히 드시고 인지 활동을 계속하시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말은 분명 위로의 뜻이었겠지만 순자의 귀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이 들렸습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진단서를 건네받은 순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순자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 악물고 버텨온 여자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등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 무너지는 건 이 다음의 일이다.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의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누가 왔나 싶어 열쇠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 정은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상태 솔직히 심각한 거 알죠?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2번이나 사다 넣으시고 가스불도 끄는 걸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신이 더 흐려지시기 전에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요. 그 알토란 같은 동대문 건물 시세가 지금 얼만데 어머님이 혹시라도 죽은 막내네 수진이한테 엉뚱하게 넘겨주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떡하는 거예요? 순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달그락 소리를 낼까봐 있는 힘껏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어서 큰아들 상민의 대답이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순자의 억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요즘 상태면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병원 동료한테 이미 얘기해뒀거든. 치매 진행되면 후견인 지정받아서 건물명의 내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봐둔 곳으로 모시면 되고. 치매 걸린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 수진이한테 넘어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신경 끄고 있어. 뒤이어 둘째 미영의 목소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어차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건물이 통째로 수진이한테 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오빠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내 몫만 챙기면 돼. 순자는 현관문 앞에 선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평생 밤잠을 줄여가며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상민이 의대 학비를 대느라 겨울에도 코트 한 벌 사입지 못했고 미영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몇 달을 꼬박 야근했습니다. 순자의 인생 전부를 갈아 넣어 키운 핏줄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어미를 돈 앞에 쓸모가 다한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입에서 나온 치매 걸린 노인네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 한복판에 꽂혔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순자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순자의 얇은 외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늘 받아온 진단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그 5글자가 순자에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의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리던 손, 외환위기를 악착같이 견뎌낸 이 자식들의 졸업식에서 남몰래 훔친 눈물, 그 모든 것의 끝이 요양원에 처박혀 건물을 빼앗기는 것이란 말인가. 순자는 어둠 속에서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습니다. 약을 철저히 챙겨 먹으며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되 자식들 앞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처럼 연기를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진짜로 어떤 인간들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다. 그래야 이 평생의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울먹이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비장한 결의가 서린 웃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시험하려 했지만 진짜 시험을 당하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그 깊은 겨울밤 순자의 길고 고독한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치매 연기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네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치매 진행 억제약을 조용히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절대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다만 약 봉지는 세탁기 뒤편의 좁은 틈에 숨겨두었죠. 자식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거울 앞에서 치매 환자의 행동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치매 환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는 표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람의 이름을 헷갈려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순자는 마치 연극 대본을 외우듯 하나하나 몸에 익혔습니다. 일주일 뒤 큰아들 상민 부부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일부러 기울여 놓고 밥풀을 여기저기 흘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상민 부부가 들어섰을 때 순자는 바닥에 쏟아진 된장국을 손으로 훔치며 맨손으로 밥알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바닥에 있는 걸 드세요? 순자는 멍한 눈으로 정은을 올려다보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너 누구니? 우리 영감이 밥 차려놨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리를 질러?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에 대고 밥상을 차리라 호통치는 순자의 모습에 상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상민은 코를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냄새나게 진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상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귀찮은 짐을 떠안게 된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도 겉으로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을 흘리고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민은 방문 횟수를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둘째 미영은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빠한테 다 맡겼으니까 나는 빠질게. 미영이 카톡으로 보낸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순자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동안 순자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물건을 중복으로 사놓고 옷을 뒤집어 입고 밤중에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배회하다 이웃에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연기를 하면 할수록 순자의 진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무관심과 냉담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보다 더 참혹한 외로움이 순자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인물이 순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도어 카메라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과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구박하고 차갑게 대해온 바로 그 수진. 죽은 막내의 아내 순자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수진이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왜 왔을까? 혹시 수진도 재산이 탐나서 온 것은 아닐까? 순자는 경계의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안색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너 누구냐고 물었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혁이 아내요, 어머니. 수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질러진 싱크대를 정리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말라붙은 음식물을 닦아내고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밥상 앞에 앉자 수진은 숟가락을 쥐어주고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워서 다시 쥐어주었고 순자가 국물을 흘리자 휴지로 알치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은 순자의 방에 들어가 이부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일부러 옷에 오줌을 지린 척하자 수진은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순자를 화장실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에 적시고 시어머니의 몸을 조심조심 닦아내면서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의 거칠어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거칠어진 손.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던 며느리의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등 뒤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순자 자신인데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장난만을 신앙처럼 떠받들며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수진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민이가 차갑게 내뱉던 냄새나게 진짜라는 말과 수진이 눈물을 삼키며 닦아주던 따뜻한 수건.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순자는 자신이 반평생 붙들어온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 순자는 홀로 어둑한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상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데려온 22살의 수줍은 처녀. 순자는 그때부터 수진에게 따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혁이가 떠난 뒤에는 더더욱. 순자는 이제야 자기 안에 깊이 박혀 있던 잔인한 미신의 뿌리를 자각했고 그것이 수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수진이 정기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순자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수진은 버스를 타고 와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치매 연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수진이 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수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지만요. 한편 큰아들 상민의 움직임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아내 정은과 머리를 맞대고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올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연기가 성공적이었던 탓에 상민 부부는 어머니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상민은 병원 동료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과장해서 전달하며 후견인 지정에 유리한 소견서를 받아낼 궁리를 했고 정은은 건물 증여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상민 부부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챈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민이 전화 통화를 하다 끊지 않은 채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서 정은과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온 것입니다. 순자는 치매 환자처럼 소파에 축 늘어져 앉은 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정은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증여 서류 다 준비됐어.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어머님 안방 서랍장에 있잖아. 어머님이 정신 더 나가시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해. 시간이 없어요. 순자의 안방 서랍장. 거기에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순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방을 뒤졌다는 뜻이니까요. 순자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곧바로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세탁기 뒤편의 약 봉지 옆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좁은 틈에 말이죠. 그리고 순자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동네 전파상에 들러 소형 녹음기를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점원이 어르신 이걸 뭐에 쓰시려고요? 하고 물었을 때 순자는 허허 웃으며 라디오 들으려고 그런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실제로 그 녹음기는 라디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물건이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낡은 몸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민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안방 앞에서 멈추었고 이어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재빨리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붉은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상민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민이 데려온 공증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남자는 정식 공증인이 아니라 상민이 돈을 주고 매수한 가짜 공증인이었습니다. 상민은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상민이. 일어나봐.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침을 흘렸습니다. 상민은 순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 손도장만 찍으면 돼. 별거 아니야. 엄마 건물 관리를 내가 대신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알겠지? 상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순자는 서류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척했지만 곁눈질로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건물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증여인 윤순자, 수중인 윤상민. 순자의 5층 상가 건물 전체를 큰아들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입가를 허벌쭉 벌린 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상민은 순자의 손을 잡아 끌어 서류 위에 갖다 대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상민의 귓가 속삭임은 흡사 악마가 영혼을 유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짜 공증인은 옆에서 빨리 진행하시죠 하며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순자는 아들이 이끄는 대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상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이제 푹 쉬어. 상민은 서류를 재빨리 챙겨 넣으며 가짜 공증인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양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한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을
제 어미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빼앗는 자식. 그것이 순자가 신앙처럼 떠받들어온 장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불 속에서 몸빼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녹음기가 만져졌고 붉은 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내뱉은 모든 말, 가짜 공증인의 재촉,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던 순간의 대화가 고스란히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꺼내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무기였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이 작은 녹음기 하나가 순자의 유일한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은 참는 거다. 싸움은 내가 고르는 때에 내가 고르는 장소에서 한다. 차디찬 밤 공기 속에서 순자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여 서류에 어머니의 지장을 받아낸 상민은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건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치울 차례라는 듯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상민은 아내 정은에게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고 정은은 처음에 서울 시내에 제법 괜찮은 실버타운 몇 군데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월 이용료를 확인한 정은은 코웃음을 치며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아니, 월 300만 원이 넘는 곳에 왜 모셔? 어차피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데 저렴한 데 보내면 되지. 그 돈은 우리가 쓰는 게 낫잖아. 정은이 찾아낸 곳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곳에 자리 잡은 그 요양원은 한적한 시골 도로를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건물이었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도 드물고 시설은 낡을 대로 낡아서 복도의 형광등은 반쯤 나가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곳.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곳이었습니다. 상민이 순자를 데리러 아파트에 온 날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정은이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 요양원이라는 말을 흘렸을 때 귀를 곤두세웠으니까요. 순자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녹음기는 늘 그랬듯 몸빼 바지 주머니에, 그리고 약과 핸드폰은 낡은 보따리 깊숙한 곳에 숨겨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멍하니 앉아 아들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차 안에서 상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만 무심하게 움직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순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의사로 만들려고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렸는데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첫인상은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습기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층 로비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 몇 명이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간병인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안내 데스크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순자의 짐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2층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은 4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가 4개 놓여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에서는 오래된 세제 냄새가 났고
베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은 순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조급함만이 역력했습니다. 상민은 순자의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있고 밥도 제때 나오고 조용히 쉬면서 지내.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시잖아. 좋은 데 있어봐야 뭐 하겠어. 상민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잔인했습니다. 다신 안 올 테니까 찾지도 말고. 상민의 구두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1층의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자는 침대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 축 늘어진 어깨, 초점 없는 눈,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이 닫힌 뒤 병실에 순자 혼자만 남겨졌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순자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을 움켜쥐고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 같은 오열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벽이 얇아 다른 방에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이불을 적셨고 콧물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장남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가 그 장남에게 산 채로 무덤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지독한 절망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다고는 하지만 자식이 등을 돌리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순자는 젖은 얼굴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병실을 어스름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보따리를 끌어당겨 안에 숨겨둔 핸드폰과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상민이 내뱉은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신 안 올 테니까 찾지도 말고. 그 잔인한 한마디까지 전부. 순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보며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민아, 네가 날 여기에 버렸구나. 좋다. 하지만 이 어미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순자의 심장은 그날 한번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밑에서 복수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주는 순자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옆 침대의 할머니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했고 아침 식사로 나오는 죽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순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고 순자는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치매 환자처럼 복도를 배회하고 밤에는 보따리에서 몰래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중 생활의 긴장감은 순자의 체력을 빠르게 갉아먹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것은 역시나 수진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수진은 즉시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어디 요양원에 계세요? 면회를 가려고요.
상민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상민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듯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들을 하나하나 수소문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또 돌린 끝에 마침내 순자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냈습니다. 수진이 요양원에 처음 나타난 날,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수진이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가 그 얼굴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옛날 단팥빵이었습니다. 순자가 젊은 시절 포목점에서 일하다 출출할 때면 사 먹곤 했던 달콤하고 투박한 그 빵. 어머니,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많이 사왔으니까 드세요. 수지는 단팥빵을 작게 떼어 순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연기를 유지한 채 우물우물 씹었지만 혀끝에 퍼지는 달콤한 단팥의 맛이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수십 년 전 동대문 시장의 허름한 빵집에서 사 먹던 그 맛.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자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 맛을 수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멍한 표정 뒤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주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편도만 2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수지는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단팥빵과 함께 순자가 좋아하던 수정과를 가져왔고 순자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카락을 빗어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요양원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로 휠체어를 밀고 나가 햇볕을 쬐어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순자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동네에 새 빵집이 생겼다는 이야기, 옆집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순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수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지극한 정성을 받으며 순자는 무너졌던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 치를 떠는 절망은 서서히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주저앉을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여자가, 남편 없이 3 자식을 키워낸 여자가 어찌 이 꼴로 세상을 등진단 말입니까? 어느 늦은 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순자는 보따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빛이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번호부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 회장.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순자의 법률 문제를 오래전부터 도와준 변호사 김영우 회장이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장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장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야겠어. 눈물로 쓴 부탁이야. 순자는 지난 몇 개월간 벌어진 일들을 김 회장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의 배신, 강제징역, 요양원 유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녹음된 소형 녹음기의 존재까지. 김 회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알겠다.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마라. 법적으로 그 증여 서류는 무효화시킬 수 있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받은 증여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게다가 녹음 증거까지 있으니 확실해. 그리고 순자야, 새 유언장도 작성해야겠지?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새 유언장을 쓸 거야. 이번에는 내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나를 위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길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보따리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간 페인트가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감옥의 천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김 회장은 비밀리에 요양원을 방문하여 순자와 만났습니다. 순자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정상임을 확인하는 의료 감정을 별도로 받게 했고,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갔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침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손으로 새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건물과 현금 자산의 상속 대상, 그리고 사회 환원 계획까지 세밀하게 기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매화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면의 마지막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낸 어머니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진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 상민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민이 무심히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무게감 있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상민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영우 변호사입니다. 윤순자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윤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건물 증여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매가 더 진행되었을 테니 유언장이 있다 한들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상민은 정은에게 금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알렸고 정은은 혹시 모르니 둘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둘째 미영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미영은 귀찮아하면서도 혹시 자기 몫이 있을까 싶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법무법인 사무실. 회의실에는 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힌 서가가 있었습니다. 상민과 정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상민은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미영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민은 수진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 왜 여기 있어? 하지만 김 회장의 비서가 관계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안내했기에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흰 머리에 은퇴 안경을 쓴 70대 노신사는 수십 년간 법정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법률가의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윤순자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짓을 하자 비서가 회의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상민이 요양원에 버리고 온 그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환자복 대신
정갈한 생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했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매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얼굴에는 지난 3달간의 모든 고통을 삭힌 자의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의자에서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은 유령이라도 본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미영은 멍하니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만이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빈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놀라니? 치매 걸린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무섭니?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상민이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순자는 상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민아, 네가 알고 있던 건 전부 내 연기였다. 나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해왔다. 너희들 앞에서만 아픈 척을 한 거야.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니? 순자는 품에서 낡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순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어서 정은의 목소리가 겹쳐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더 나가시기 전에 빨리 증여를 받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가짜 공증인과 함께 왔던 밤의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상민이 순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며 속삭이던 말,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라는 교활한 속삭임, 요양원에 버리며 내뱉은 다신 안 올 테니까 찾지도 말고라는 잔인한 한마디까지. 수개월에 걸쳐 녹음된 모든 대화가 회의실의 사방벽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고 미영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된 증거 앞에서 변명할 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김 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법적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윤상민 씨가 가져간 건물 증여 계약서는 피증여인의 의사 능력을 기만하여 받아낸 것으로 이미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증을 진행한 인물은 정식 공증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서류는 법적 효력이 전무합니다. 윤순자 여사님은 이 사실을 증명할 녹음 증거와 의료 감정 결과를 모두 확보하고 계십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상민은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손을 떨고 있었고 정은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순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온 모든 것, 문틈 너머로 들었던 배신의 속삭임, 차디찬 요양원의 철문소리, 이불을 물고 삼킨 짐승 같은 울음.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윤순자 여사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거쳐 공증된 최종 유언장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회장이 유 원장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동대문 소재 5층 상가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여 홀로 된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한다. 하나, 현금 자산과 강남 소재 아파트는 며느리 박수진과 손자 윤준혁에게 상속한다. 하나, 큰아들 윤상민과 둘째 딸 윤미영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아니한다. 유 원장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상민이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상민은 테이블을 짚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어머니 장남이에요. 상민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옆에서 정은이 상민의 팔을 잡아당기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상민은 정은의 손을 뿌리치고 순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순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주저앉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상민은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듯 순자에게 다가가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오열하는 상민의 모습은 대학병원 외과 전문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미영도 의자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엄마한테 관심도 없었고 오빠한테 다 맡겨버렸어. 미안해, 엄마.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물 속에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오빠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고 자기 목만 챙기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순자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상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평생 신앙처럼 떠받들어온 장남이었습니다. 어릴 때 전교 1등 상장을 받아오던 아이,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오던 청년,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병원 복도를 걷던 의사. 순자의 인생 전부가 저 아이에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아무리 산채로 버려졌어도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을 먹여 키운 자식인데 마음이 안 흔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순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디찬 요양원의 철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다신 안 올 테니까 찾지도 말고. 그때 상민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던 그 순간을 이불을 물고 울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순자는 상민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은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증여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상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매몰차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가락을 풀어내듯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행위 안에는 미련을 끊어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민아, 네가 날 그 춥고 더러운 요양원에 버리고 철문을 닫고 나간 그날 내 아들 상민이는 죽었다. 네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운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 내 앞에 다시는 핏줄 운운하며 나타나지 마라. 회의실에 순자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민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소리 없이 울었고
정은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순자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내다버린 자들이었으니까요. 순자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고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가자.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거칠고 굵은 손마디와 수진의 거칠어진 손이 맞잡혔습니다. 두 여자의 손은 닮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재봉틀을 돌리며 다른 한 사람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쥔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서울의 한 공원. 벚꽃이 만개한 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순자가, 한쪽에는 수진이, 다른 한쪽에는 12살이 된 손자 준혁이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무거운 가면도, 헛된 자식 농사에 대한 미련도, 장남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맹목적인 집착도 모두 훌훌 털어버린 뒤의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단팥빵 사줘. 준혁이가 제잘거리며 앞으로 뛰어가자 수진이 웃으며 뒤따라갔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순자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리던 32살의 과부는 이제 74세 할머니가 되어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평생의 한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자의 주름진 얼굴 위로 벚꽃잎 사이를 뚫고 내려온 따뜻한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견딘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평생의 풍파를 견딘 순자의 미소는 이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